자, 선생님이 강의를 찍다가 앞에가 너무 길어져서 끊고요. 한 중간부터 좀 강의를 분리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훈민정음의 글자 창제 원리가 아니라 그렇게 창제된 글자들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부서와 성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자료에 오타가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자, 일단 부서라는 거는 뭐냐면요, 글자를 운용할 때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훈민정음의 글자를 보면요, 자음 뒤에 모음이 결합되게 돼 있잖아요. 그때 글자의 형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위아래로 쓰고 어떨 때는 왼편 오른편 그렇게 구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서라는 거는 뭐냐,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글자들은 초성의 아래에 쓴다. 즉 그래서 하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서라는 거는 뭐냐, 이, 아, 어 이런 글자들처럼 날씬하게 생긴 글자들 있죠? 이런 것들은 오른쪽에 붙여 쓴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넘기는 거 안 들고 있었네요. 자, 예시를 보면, 자, 그고, 구, 교, 규 이런 말들. 선생님이 지금 여기 쓰기가 좀 애매해서 안 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하서의 사례가 되겠고요. 기가, 거, 갸, 겨 이런 것들은 우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원법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사실 뭐 부서를 좀 확장한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글자를 쓸 때 이렇게 네모난 칸 안에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 쓴다는 뜻이에요. 다시 초성, 중성, 종성을 합해서 하나의 음절을 이루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성원법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한번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비읍이 초성이고요, 오가 중성, 그 다음에 미음, 이 친구가 종성이잖아요.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사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거를 읽어보라고 하면 아마 생종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런데 글자의 모양을 잘 보세요. 요거는요 그냥 이응이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꼭다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예디응이지. 즉 얘는 소리가 있어요. 얘는 받침에 들어가는 이응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요, 셰종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럼 왜 표기는 이렇게 읽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른바 동국정원식 표기라는 건데, 물론 뒤에 선생님이 또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동국정원식 표기라는 게 그러니까 중국말, 즉 한자음을 우리말로 표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때 이 한자를 쓸 때는요, 받침 글자가 없을 때 이렇게 형식 종성인 이응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성, 중성, 종성을 합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 성조 표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성조 표기라는 거는 다른 말로는 사성법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표기할 때 방점이라 그래서 점을 한 개나 두 개 혹은 안 붙이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성조라는 게 사실 현대국어에서는 거의 안 남아있죠. 물론 의문 같은 거에서 억양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뭐 체환 같은 경우에 남아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우리말도 중국말처럼 뭐 높낮이가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친구는 낮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원법에 맞춰서 한 개의 음절이 있었을 때 이 왼편에다가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성이라는 건 높은 소리예요. 이 높은 소리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왼쪽에다가 점을 하나를 찍어줘요. 점 하나를 찍으면 높이 소리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는 낮은 소리였는데 이게 읽으면서 위로 올라가도록, 즉 아무래도 소리가 좀 길어지겠죠. 이거는 점을 두 개를 찍어서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입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음악 용어 중에 스타카토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소리를 짧게 끊는 거 있죠. 입성이 바로 소리를 짧게 끊으라는 뜻이에요. 자, 이 친구는요, 이 왼편에 점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평성 중에서도 입성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성 중에서도 입성이 나올 수 있고, 상성도 발음하다가 뒤를 짧게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방점을 가지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받침 글자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이 글자들은 현대국어에서도 발음할 때, 물론 시옷은 발음이 안 되지만
받침 발음할 때 소리가 딱 끊어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입성이 되는 소리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여린 이읒은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때 사용됐을 때, 즉 받침으로 들어갔을 때는 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장 부호예요. 저거를 보면 그냥 짧게 끊어 읽어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자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술이라고 읽는 건데 중국식으로 보면 sure 이런 식으로 짧게 끊어지거든요. 즉, 요 글자가 있으면 그냥 짧게 끊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훈민정음 맨 앞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온 거죠. 보시면 여기 지금 거성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시옷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거성이면서 입성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빨리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점이 두 개 찍혀 있는 모양을 보면은 이게 상성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거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읽어보면 나랏 말싸미 이렇게 됩니다. 자, 물론 뒤에도 읽을 수 있어요. 뭐 둥기게 달아 문자마로 서로 사맞지 아니할세 뭐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뭐 실제로 시험 볼 때 시키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방점표기라는 거는요, 16세기 후반부터 거의 사라져요. 이게 좀 글자가 잘렸네요. 거의 사라지는데 이게 아직 방언으로 일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되게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아직 사용하시는 거라서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실 만한 분들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근데 자, 평성이랑 거성, 입성은요 그냥 짧은 소리예요. 근데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길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국어에서 뭐 지금은 또 거의 사라지고 있지만 그 장음과 단음이라는 그 개념 구분이 있잖아요. 꼭 말하다 보면 끊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그 장음과 단음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아마 장음이 옛날에는 상성이 아니었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훈민정음의 표기 방식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뭐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이어적기는 이 한자 명칭 알아두셔야 돼요. 연철이라고 하고요. 끊어적기는 분철, 거듭적기는 혼철이라고 하는데 실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우리말로 출제하기도 하지만 한문으로 출제하기도 해요. 두 가지 번갈아 쓰기 때문에 꼭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이어적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얘는요, 글자를 그냥 소리나는 대로 쭉 이어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말쌈 플러스 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는 원래 소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뒤에 이렇게 붙여서 그냥 발음되는 대로 그대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근데 끊어적기는 뭐냐? 얘는요, 원래 글자의 형태를 지켜줘요. 그래서 요게 분명히 소리가 없지만 요 글자랑 요 글자가 두 개가 구분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거듭적기는 뭐냐면 이거 문법적인 혼란이에요. 왜냐면 옛날에는 맞춤법 책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합쳐 쓰자. 이래가지고 자, 미음이 받침은 받침대로 들어있고 표기는 또 뒤에 또 들어가 있어요. 쓸 때는 그래서 말쌈미라고 쓰는데 읽을 때는 그냥 말쌈이 이렇게 읽습니다. 이거 굉장히 혼란스러운 표기죠. 다른 사례도 볼 거예요. 자, 님 플러스 입니다. 이어적기라면은요, 님이 이렇게 되죠. 이거는 맥락에 따라서 주먹이 나갈 수도 있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끊어적기로 하면은요, 그냥 님이. 발음은 님이지만 눈으로 딱 봤을 때 두 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먹이 올라갈 일이 없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님미. 이건 약간 좀 에바스럽죠. 자, 그 다음에 깊은. 이것도 이어적기로 하면은요, 소리 나는 대로 깊은인데, 끊어적기를 하면은 형태를 딱딱 지켜서 깊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나 거듭적기를 하면은요, 깊은 이렇게 되는데, 자, 요 친구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요거는 우리 8종성법이나 7종성법에 의해서 소리가 바뀐 거를 표기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런 식의 표기 방식이 다양하게 존재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애초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실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문자 체계가 소리를 그대로 반영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문자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읽었을 때 혼란이 오는 거죠. 특히 옛날에는 띄어쓰기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 사실 이건 선생님이 웃자고 넣어놓은 거기도 하지만 이해하기 쉬운 말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사람이 좀 맥락을 잘못 읽어서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욕했어?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즉, 그냥 말소리대로만 표기하면은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방지하려고 끊어 적기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당시 15세기까지는요, 이어 적기를 주로 사용해요. 그러다가 16세기가 되면은 끊어 적기가 대체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17세기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둘 중에 뭐가 맞아 하면서 혼란스러운 표기로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현대국어를 얘기를 하면은 현대국어에서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요 끊어 적기의 방식대로 문자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 이 사이소리 현상은 현대국어로 따지면 굉장히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죠. 근데 지금 중세국어 설명할 때는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사이소리라는 건 뭐냐면 현대국어랑 문법적으로는 유사해요. 읽어줄게요. 현대국어에서는 합성명사를 이룰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만 사이시옷을 표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 밤길하면은 우리가 이게 밤에 다니는 길이라 이 밤이 길을 꾸며준다는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했죠. 밤, 시옷, 길인데 이 친구가 밤, 디귿, 길이 되어서 마지막에 탈락을 해서 밤길 이렇게 된다고 설명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요 종성 자리에 미음이라는 글자가 차 있기 때문에 시옷이라는 걸 표기를 그냥 안 해버려요, 현대국어는. 그런데 요거는 경우가 다르죠. 이거는 등교하면서 가는 길이니까 역시나 앞말이 뒷말을 꾸미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형격의 의미를 가진 시옷이 들어갔을 때 이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강의 촬영한 의문의 첨가를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요, 앞말에 받침이 있어도 그냥 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엄은 어금니입니다. 소리는 말 그대로 소리죠. 그런데 이게 어금니의 소리니까 관형격의 의미를 가지는 시옷을 굳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된소리 표기가 됩니다. 엄소리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배의 꽃. 이 배라는 게 먹는 배 있죠. 이화라고 하죠. 그 배꽃인데 여기에 배의 꽃이니까 관형격 시옷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즉, 이 부분은 현대문법이랑 똑같은데요. 이 부분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세시대는 사실 사이시옷을 나타내는 표기가 되게 많았어요. 기역을 쓸 때도 있고, 뭐, 디귿, 비읍, 순경음, 비읍, 여린, 히읗, 뭐, 반침 등도 있었는데, 이게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시옷만 남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국정운식 표기라는 게 있어요. 이 동국정운에서, 이 동국이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죠. 그 다음에, 정운이라는 거는 바른 소리예요. 즉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말을 바르게 소리내는 법, 표기하는 법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사실 세종대왕께서는 좀 불만이셨어요. 뭐가 불만이셨냐면 그러니까 한자어를 중국의 발음으로 사용하고 우리식으로 발음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영어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car 이렇게 그냥 car 이렇게 하죠. 뭐 아니면은 오렌지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은 그냥 오렌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대로 발음하면 orange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말인데 우리말 발음으로 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자. 그래서 동국정운식 표기라는 거를 이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시를 하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음자 있죠? 사실 우리가 발음할 때 할 때는요, 초성의 이응이 소리가 없는데요. 그러나 실제 중국에서는 약간 그 소리가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여린 히읗으로 표현해요.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요 여린 히읗은 실제 발음은요, 세게 발음하는 이응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발음은 중거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아마도 옛날에는 중깃 이 발음이 좀 가까웠나 봐요. 그 다음에 요 편한도 중국에 가깝게 발음은 삐안안 뭐 이렇게 된다는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의 완성도를 위해서 형식 종성을 사용한다. 아까 세종 보여준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면은요, 생종엉쟁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세종어제라고 읽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요 글자랑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소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문자로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눈으로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 아니에요. 이거 문자예요. 이거 소리 없는 겁니다. 이것도요, 윙이 아니라 위예요. 다 형식 종성 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자어에만 붙인 거고요. 이거는 우리말에 쓴 거는 아니에요. 세 번째, 한자음의 종성 리을 옆에 여린 이읒을 나란히 적어서 그 발음이 입성임을 표시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영보레라 그래요. 즉 뭐냐면 영으로서 리을이에요. 리을을 돕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마 좀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예시를 보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이거 술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식 발음으로는 술이라고 읽는 건데 중국은 왜 뭐 시, 샤, 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슈 뭐 이런 식의 발음인 거예요. 짧게 끊어야 되니까 여기 이거 좀 확대해 쓰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발음되는 게 아니라 입성부호, 즉 소리를 짧게 끊어라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내신하시는 분들은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능 하시는 친구들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그냥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첫 번째, 여린 히읗. 아까 발음 계속 설명했죠? 이음을 세게 발음하는 소리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금방 사라집니다. 1465년부터 이 소리가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짧은 소리예요. 그 다음에 자, 이 친구의 기능이 되게 많아요.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관형형 뒤에 절음 및 된소리 부호. 절음이라는 거는 소리를 끊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된소리 부호라는 건 뭐냐면 뒤에 소리를 된소리로 바꿔라예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앞에 관형형이 나오고요. 이 여린 이읒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소리를 끊기 때문에 뒤에 소리가 자동으로 된 소리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 홀빼 있잖아요. 이 홀빼 같은 경우가 뒤에 이 리을 있죠. 이게 우리 현대국어에서 관형사형 전성음이 은는을 더는 을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뒤에다가 여린 이읒을 붙이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홀배가 아니라 홀 하고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 뒤에 배가 자연스럽게 빼라고 된 소리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요 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길이 아니라 갈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린 히읗 때문에 소리가 끊어지면서 뒤에가 자연스럽게 된 소리로 바뀌는 거죠. 이게 사실은 현대문법이랑 어떻게 관련성이 있냐면 우리 된소리 내기 규칙 중에요. 관형사형어 전성음이 리을 뒤에 있는 예사소리는 된소리가 된다 라는 규정이랑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소리 기능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건 금방 사라진다고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동국정원식 표기의 초성. 이거는 고유어를 쓸 때는 안 붙이는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소리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이영보레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발음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이 여린 히읗이었다. 이거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는 반치음인데 Z 소리죠. 얘는 후에요. 소리가 사라지거나 혹은 시옷이 되거나 혹은 지읒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말에는 완전히 사라지는데요. 이거는 소리는 사라지는데 표시는 좀 남아있어서 문헌상에는 18세기까지 등장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래 여우의 기본 표현이 여즈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여우라고 발음하는 지역도 있고 지방에 따라서 방언입니다. 여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 표준어는 여우고 여시는 표준어는 아니죠. 방언이죠. 그 다음에 지즈니 여기서 이 반치음이 지은이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시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저기 지금 이 표시는 눈에 잘 안 보이시지만 이 꼭다리가 달려있어 예드음이에요. 현대국어의 종성 이음과 비슷한 소리고요. 원래 종성이 쓰여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초성에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런 말 있죠. 이게 지금 좀 크게 확대해 쓰면은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거 바올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방올이라고 읽어야 돼요. 여기 이 소리가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믿으니까가 아니라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이응들, 이것도 뭐 맹갈다, 샤에종 이렇게 있을 때 이건 정상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원래 종성 자리에 들어가 있는. 자, 그런데 이 친구들도 나중에는 그냥 사라져서요. 그냥 안 쓰여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이응이랑 그냥 비슷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요 아래 아자 있죠? 요 아래 아자는 현대국어의 오랑 아 사이의 음인데요. 처음에는 아마도 약간 오 쪽에 가까웠다가 뒤로 갈수록 아 쪽에 가까운 소리로 이동하다가 결국엔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요때는 뒤음절의 아가 일단 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18세기에는 첫 음절의 이 아래 아자가 아로 바뀝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발음 지금 제대로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게 처음엔 으로 바뀌고 요게 아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사라지지만 표기는 20세기 초까지 계속 살아있어요. 그냥 그때는 아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예를 보면은요. 자, 16세기에 일단 먼저 앞에 글자가 아니라 뒤에 글자가 변해요. 그래서 기라다가 기르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18세기가 되면은 드디어 얘가 앞에서도 변화를 일으켜서 이게 날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맨 처음에는 가잘이라고 불렀던 말이요. 16세기가, 이게 16세기예요. 이게 가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세기가 되면은 그냥 가을로 바뀌게 돼요. 물론 선생님이 지금 이거랑 발음의 차이를 두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현대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순서대로 제대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외우는 게 사실은 좀 바보 같은 짓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거를 다 외워서 시험 문제를 낸다? 나는 그런 선생님 안 좋아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학교에서 강조하셨다면 외우셔야 되고요.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런 사례 정도만 그냥 분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쉽게 외우는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되게 유치해요.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선생님이 이거부터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이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나오죠.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10원을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고 씨만 남았다. 한 번 더. 10원을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고 씨만 남았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수십 년 전부터 국어 선생님들 사이에서 전수가 되고 있는데 뭐 나는 이렇게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되게 특이한 문자들의 어떤 활용 방법들을 좀 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 막 뭐 듣도 보도 못한 막 글자를 나오잖아요. 이 쌍이읍부터 설명하면은요. 앞 혓바닥을 센 입천장에 접근시켜 맞춰시킨다. 몰라도 됩니다. 이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이 그냥 정리하다가 그냥 빼먹기 싫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뭐 그냥 이런 게 있어요.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는 세종어지 훈민정음에도 들어있는 발음인데 발음 자체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의미는 아셔야 돼요. 이 친구는 사동이랑 피동입니다. 사동과 피동의 의미를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15세기 중후반이 되면 아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반에만 살짝 등장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사람마다 하여가 이게 사실은 하여금이라는 말로 지금은 하여금이라고 분석하는데 근데 중세시대로 따지면은 이게 사동이나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다로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쌍니은이 있는데 그냥 니은 길게 발음하는 거예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얘는요 한라산이나 영어의 룩을 발음할 때 초성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한라산도요 이 리을 있잖아요. 우리가 할라 하면은요 이 리을이 그냥 받침에 나오는 리을보다 발음이 세요 사실은요. 이것도 룩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이를 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를 표현하는 말인데 그냥 거의 안 쓰입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셔도 돼요. 시험에 나온 적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얘들은 조금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 요 글자는요 사실 우리말 기록할 때는 안 써요. 이거는 중국말 표시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말 고유어를 기록할 때는 순경은 비읍 정도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발음은 V 발음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 나머지 아까 말했듯이 동국정 원시표기고요.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요거요.
이 순경음 비읍이요, 나중에 반모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돕다를 활용한 도와 이 말이요, 나중에 되면은 도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이 바뀌는 사이에 요거랑 요거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순경음 비읍이 W라는 반모음으로 바뀌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예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은 훈민정음의 어대독의 원문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는 읽는 것만 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 분석은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훈민정음의 그 언해본 짧은 내용도 문법적 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법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강의 다음번에는 바로 뭘 할 거냐면 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문법의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적 비교 연구를 보여주면서 요 고전 원문을 읽을 수 있는 문법적인 지식을 줄 거예요. 참고로 말하면 그 강의는 내신을 준비하는 사람이든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이든 꼭 들으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아직 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어떻게 읽는지 형태만 그냥 보여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읽기가 바로 싫죠.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한자도 많은데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를 내가 해서 보여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할 게 뭐냐면 한문 읽을 때 이 밑에 요 글자들이요, 실제로 발음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읽으면 이거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읽으면 돼요. 물론 그때 당시에 발음을 좀 더 가까이 하면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또 사성법까지 적용하면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읽어야 돼요. 되게 빡세죠? 그죠? 자, 읽어보면은 나랏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마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까지만 사성법으로 읽었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이제 편안하게 읽겠습니다. 다시 나랏 말씀이 둥기게 달아. 한번 따라해보면 좋아요. 다시 나랏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뜨들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마참내 제 뜨들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그 다음 내 일을 위하여, 주의하셔야 돼요. 어여삐 너겨.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28자랄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요 수비니겨 날러 부수메. 사람마다 해요 수비니겨 날러 부수메. 뼈남퀴 하고저 할 스타라민이라. 뼈남퀴 하고저 할 스타라민이라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게 웃기려고 읽은 게 아니고요. 고전 원문이 실제로 소리내서 안 읽어보면 계속 안 읽혀요. 근데 몇 번만 경험해 보면 나머지를 쉽게 읽을 수 있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자, 뜻은 이렇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세종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이 어자가 들어가면 직접이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란 말 뜻 자체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르는 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자, 나랏 말씀이 중국에 달아. 이 말은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는 달라서 문자와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참내 제 뿌드들 실어 펴디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내 일을 위하여 백성을 가볍게 여겨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비 니겨 날로 쓰매.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편안하게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보시면 현대국어랑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단어의 뜻이 되게 다른 것도 있고요. 도저히 알아보지 못할 말도 있죠. 이거에 대한 문법적인 분석은 요 다음 강의 고전 문법의 변화와 현대 문법과의 비교, 요거를 공부한 다음 정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